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식물이 밥 먹고 산다 하는 다음으로 오늘은 반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찬과 미생물의 역할이라고 해서 식물도 반찬이 필요하다. 밥 먹으면 당연히 반찬이 아울러 있어야 되죠. 이 반찬의 기능이 무엇인가, 그리고 반찬을 만드는 데 있어서 미생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야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식물이 밥을 먹고 산다, 광합성을 해서 밥을 직접 만들어 먹는 생명체 중에 유일하다고 그랬죠. 밥은 잎에서 잎으로 만들어 먹고 반찬은 뿌리로 흡수해서 보충을 하죠. 반찬이 뭐냐? 그건 식물을 바싹 말려서 수분을 다 증발시킨 후에 남는 물질을 분석하면 여기 밥이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이 96%죠. C, 탄소와 수소, 산소로 구성된 것이 탄수화물입니다. 이산화탄소 CO2와 H2O를 빛이 합성한다고 했죠. 그래서 탄수화물이 96%를 차지하고 나머지 4%는 뭐냐? 다양한 원소로 구성된 것이 바로 반찬이다. 이 4% 중에 다량 원소가 있습니다. 반찬 중에 많이 필요로 하는 6가지가 있죠. 그 중에 3대 비료로 질소와 인산, 칼륨, 이것이 3대 비료로 해서 주요 핵심 반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칼슘, 마그네슘, 황, 이런 것들이 다량으로 필요한 반찬이라는 거죠. 한 2.7% 정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1.3%를 차지하는 굉장히 많은 원소들이 필요한데 철분, 붕소, 망간, 몰리브덴, 아연, 구리, 염소, 기타 수많은 원소들이 몸체를 구성하고 있다는 거죠. 곧 반찬으로 흡수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반찬이 왜 필요하냐면 잎으로 만든 밥, 탄수화물에 이 반찬이 결합함으로써 다양한 몸체에 필요한 기능 물질들을 만드는 데 핵심이죠. 특히 여기 보면 C와 HO가 탄수화물이라고 했죠. 여기에 질소라는 반찬이 결합되어서 아미노산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미노산은 우리 알다시피 단백질의 핵심 기본 단위죠. 이 아미노산이 여러 개 모이면 단백질, 호르몬, 효소, 다양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곧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입술을 나불나불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침샘에서 침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침샘에서 분비되는 이 침이라는 아밀라제는 일종의 단백질 효소인데 이 침을 분석을 해보면 여기 질소가 질소가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 보면 황도 있어요. 요런 반찬들이 밥과 CHO와
O가 결합을 해서 함께 결합을 해서 아밀라제라는 효소를 만든다는 이야기죠. 반찬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 이 침이 만들어지질 않겠죠. 그 옆에 헤모글로빈이라는 우리 피 속에 그 붉은색을 띠고 있는가요? 어떻든 폐로 공기를 흡수를 해주면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낚아채어서 우리 온몸의 세포로 산소를 공급해서 세포가 호흡하고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전달체이죠. 헤모글로빈 분자를 자세히 보면 가운데에 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지질 못하죠. 철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 곧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빈혈이죠. 가만히 있다가 쓰러집니다. 산소가 부족해서. 제대로 산소 공급을 못 해주니까요. 특히 뇌세포 이런 데 산소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철분이 부족하면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쓰러지는 현기증에 걸린다는 이야기죠. 참 놀라운 것은 엽록체 속에 엽록소라는 게 있습니다. 빛 에너지를 이 엽록체라는 밥 공장에서 빛 에너지를 받아서 밥에 먹는 데에 공급해 주는 거죠. 에너지 전달자입니다.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전달해 준다면 이 엽록소는 엽록체 내에서 광합성을 잘 할 수 있는 빛 전달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엽록소의 구성 내부에 보면 마그네슘이 헤모글로빈에는 철분이 요것만 다르지 전체 구조는 똑같다고 봅니다. 거의 비슷하죠. 사람이나 인간이나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를 전달해주는 그 단백질이 효소나 여러 가지 기능 물질들이 이와 같이 반찬을 흡수함으로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래서 철분을 제대로 흡수를 해야 우리 인간이 건강한 세포의 삶이 유지가 되듯이 밥을 잘 먹이려면 마그네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아래쪽에 신경 호르몬이라는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종류들이 있죠.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도 있다고 해요. 아마 세로토닌과 비슷한 정신적인 신경과 관련된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이 세로토닌에도 질소가 들어가 있죠. N이라는 N 원소인 질소가 결합이 됩니다. 이렇게 반찬을 제대로 흡수해줘야 우리 몸 속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다양한 기능 물질들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죠. 이 반찬이 부족하면, 예를 들면 야맹증이라는 거는 뭐예요? 밤에 눈이 잘 안 보인다는 이야기죠. 물체를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야맹증이 걸리는 데는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야맹증이 걸린대요. 그리고 골다공증이라는 것도 있죠. 나 참 답답하게도 한 4년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내보고 골다공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남자도 골다공증이 걸립니까? 하니까 남자도 걸린대요. 칼슘이 부족하면 걸리는 거죠. 뼈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뼈의 골밀도를 촘촘하게 잘 얽어주는 기능을 하는 게 칼슘이라고 한다네요. 그래서 이 칼슘이 부족하면 뼈 속의 골조가 엉성하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칼슘을 제대로 흡수를 해줘야 골다공증이 안 걸립니다. 사람이 이렇다면 식물도 마찬가지다. 반찬이 부족하면 소위 비료, 식물에게는 비료라는 용어가 쓰입니다만 비료가 부족하면 저렇게 이파리에 뭔가 문제가 생기죠. 특히 질소 같은 게 부족하면 이 이파리의 엽록체가 제대로, 엽록체가 일종의 이 단백질로 세포의 핵심 요소인 단백질이 부족하면 뭐 희득스그리하게 된다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반찬 제대로 먹지 않으면 건강상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와 같이 반찬이 굉장히 중요한 식물에게나 인간에게나 반찬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반찬의 흡수는 사람으로 치면 작은 창자에서 흡수가 되죠. 위장에서 소화시킨 영양분들이 작은 창자로 내려보내지면 작은 창자에서 흡수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식물은 요건 다음 과에서 물 주는 것과 관련된 뿌리를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한 번 더 설명이 될 텐데요. 반찬은 뿌리 틀에서 물에서 녹아 들어오는 반찬을 뿌리 틀에서 흡수를 합니다. 여기 비교를 해 놓았는데요. 위장에서 소화시킨다고 했죠. 소화 과정도 사람이나 식물이나 똑같습니다. 기본 원리는 간단한 이야기죠. 우리가 밥을 먹으면 또는 반찬을 먹으면 이 유기물질들을 먹으면 위장에서 1차로 소화시킵니다. 위산이 나오고 유산균들이 북적북적하면서 철저히 갈갈이 분해시키죠. 소위 삭힌다고 합니다. 식물에서는 여기 낙엽이 보이죠? 낙엽이 쌓이고 또 새가 날아가다가 똥을 싸기도 할 거고 토끼가 이 펄짝펄짝 뛰어다니면서 살다가 늙으면 죽게 됩니다. 시체가 되죠. 개미들이 서로 전쟁을 하다가 전사하고 하는 이런 동물의 사체나 낙엽의 이파리는 미생물들이 분해를 시키죠. 곰팡이류가 분해를 시킵니다. 우리 위장에서 위산과 유산균들이 북적북적해서 분해를 시키는 이 과정은 식물들은 썩는다 그러죠. 우리 인간에게는 위장에서 삭힌다고 합니다. 이 똑같은 개념이죠. 이렇게 해서 이 소화를 시켜서 땅으로 내려 보내주면 또는 이 사람으로 치면 작은 창자로 내려 보내주면 장내 미생물이라는 것과 또는 뿌리에 내생하는 미생물 또는 뿌리 외생 미생물들이 도와주죠. 협력을 해서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도와주어서 흡수되는 기관이 인간의 작은 창자 속에 융털돌기라는 것과 뾰족하게 튀어나온 요 돌기들이 있습니다.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죠. 실뿌리 끝에 뿌리털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의 융털돌기와 똑같이 생겼죠. 일종의 세포입니다. 아주 흡수력이 좋은 아주 막이 얇고 반찬을 잘 흡수할 수 있는 조건의 돌기들이 흡수를 하게 됩니다. 이 흡수 과정이
인간이나 식물이나 똑같다는 거죠. 특히 그 미생물의 역할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건데, 온통 미생물이죠. 식물 주변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식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근권, 뿌리 근자의 그 주변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뿌리 주변의 영역의 미생물들이 요거죠. 토양 속에 많은 미생물들이 있는데 식물의 뿌리 근처의 근권 미생물은 다른 곳에 있는 것보다는 수십 배 미생물들이 밀집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흙 속에만 미생물이 있는 건 아닙니다. 내생식물 미생물이라고 해서 뿌리는 물론 줄기, 잎사귀, 씨앗, 꽃가루 뭐 온통 식물과 함께 살아가는 미생물이 수없이 많다는 겁니다. 엿권 미생물이라고 해서 이파리에 함께 사는, 또 공기 중에 미생물들도 있죠. 이 미생물들이 사실 우리 미생물이 이 미자가 아주 미세한 작은 미자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사람이나 식물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입 속에, 폐 속에, 피부에, 뭐 눈 속에, 뭐 콧구멍, 귀 속에, 우리 내장, 대장, 뭐 어디 대장균, 그죠?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인간의 세포 수가,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수가 일반적으로 한 600조 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그런데 놀랍게도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미생물이 우리 몸 속에 또는 우리 몸 안에 바깥에 붙어 사는 미생물들이 600조 개가 넘는다고 해요.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식물 주변에 뿌리에, 잎에, 줄기에, 씨앗에 붙어서 함께 공생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미생물들이 식물 세포 수만큼 있겠죠. 이 미생물이 반찬을 제대로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콩과 식물의 혹박테리아라고 해서 미생물이 질소를 고정시켜서 공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주 유명하죠. 뿌리 혹박테리아 미생물입니다. 여기 왼쪽 그림은 이파리나 뿌리에 식물이 비타민도 만들어주고 뭐 다양한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죠. 오른편에 보면 요 재밌는 그림인데요. 이파리에 진딧물이나 애벌레가 달겨들어서 해코지를 하죠. 그러면 식물은 뿌리에 신호를 보내어서 근권 미생물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 미생물들이 이 신호를 받아서 안 돼요. 알아서 오케이 해서 이 진딧물이나 애벌레가 싫어하는 또는 물리치는 물질들을 공급해 준다고 그러죠. 대단한 겁니다. 심지어는 미국의 어떤 버드나무는 애벌레가 버드나무 이파리를 갉아 먹으면 이 애벌레가 분비하는 침을 캐치를 해서 요놈이구나, 이 식물은 반응을 해서 만들어내는 자극에 반응하는 물질로서 요상한 호르몬을 분비한다고 그래요. 어떤 호르몬이냐? 이 애벌레를 아주 잘 잡아먹고 좋아하는 새를 유혹하는 호르몬 향기라 그러죠. 이 물질을 분비를 하면 그 새가 날아와서 애벌레를 잡아먹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건 추측이 아니고요.
참 식물의 놀라운 세계의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연구 중에 토마토에는 풋마름병이라고 해서 이제 막 싹 터 나오는 이 토마토가 그냥 말라버리는 병이 있어요. 이 균이 일으키는 병인데, 이 풋마름병을 일으키는 식물의 뿌리 미생물들을 조사해 보니까 건강하게 풋마름병이 없는 건강하게 자라는 뿌리의 미생물들과 다른 종이 있더라는 이야기죠. 말하자면 풋마름병 균이 병균이 해코지를 할 때 이를 물리치는 역할을 하는 뿌리 미생물들이 없다는 이야기죠.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연구진에 의해서 밝혀져서 발표가 됐다고 하네요. 자, 이런 그 식물들에게 반찬이 없어서 비실비실한다면 어떻게 보충하면 좋을까요? 마지막 순서입니다. 당장 필요한 것은 비료겠죠. 사실 식물의 상태를 보고 이놈이 비료가 반찬이 부족하구나 하는 판단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식물 상태가 비리비리할 때,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빨리 좀 캐치를 해야 되겠죠. 병이 생겼는지, 밥을 제대로 못 먹는지, 병도 아니고 밥도 잘 먹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반찬을 의심해 봐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물을 화분에 심을 때, 분갈이 할 때 사용하는 상토에는, 요즘 공장에서 상토가 탁탁 포대로 만들어져서 아주 편리하게 나왔죠. 옛날에는 부엽토, 모래, 바특 이렇게 섞어서 분갈이를 했지만, 요즘은 이것을 눈치챈 아주 약삭 빠른 이 공장주들이 이런 불편하게 배합해서 쓰는 소비자들에게 내가 아주 잘 혼합을 해서 배합토를 만들어서 턱 밑에 탁 갖다 주는 거죠. 아주 잘 팔립니다. 이 상토에는 기본 반찬들이, 비료들이 잘 들어가 있죠.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이 화분 한 화분에서 그냥 물만 주고 키웠을 경우에는 그 상토 속에 반찬은 다 없어졌다고 봐야 되죠.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씩은 좀 비료를 줘야 된다는 것을 빨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찬이 부족하다 하면 영양제 또는 비료를 보충해 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요즘 인터넷에도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휴먼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용어들이 자주 눈에 띕니다. 인간에게 유용한 미생물을 직접 약 속에 넣어서 약으로 먹는다는 이야기죠. 미생물을 흡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식물에게도 요즘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어서 어떤 반찬을 잘 만들고 잘 분해시켜주는 미생물들이 어떤 거냐, 이 미생물 연구가 대단하죠. 그래서 식물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것이 굉장히 연구가 활발하게 되어서 토양 만들 때 직접 미생물을 투입해 주는 거죠. 그래서 미생물을 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 좀 비싼지는 잘 모르겠어요. 무엇보다 제일 반찬이 부족할 때 필요한 것은 미생물이 잘 살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는 거죠. 분갈이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깨끗한 새로운 상토로 기존의 흙을 끄집어내어서 한 반 정도 떨어내고 새로운 흙으로 보충해서 미생물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흙을, 배양토를 만들어 넣어주는 것이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식물이 인간과 똑같은 시스템, 먹거리 시스템을 갖고 있다. 우선 밥을 직접 만들어서 먹는다, 탄수화물을. 두 번째는 이 탄수화물과 결합을 해서 다양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물질들을 만들어주는 반찬이 꼭 필요하다. 비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료를 반찬을 식물에게 주는 데에는 반드시 미생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좀 집중이 됐습니다. 식물의 먹거리는 밥과 반찬과 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물을 어떻게 적절하게 식물에게 줄 것인가. 물을 너무 많이 주어서 죽이는 경우가 허다하죠. 물을 또한 적게 주면 밥을 못 만들어 먹을 뿐만이 아니라 시들어서 죽게 되죠. 그래서 인간에게도 밥보다 또는 반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물이듯이 식물에게도 밥과 반찬보다 더 소중한 물을 어떻게 공급해 줄 거냐, 물을 어떻게 식물이 흡수하는지 뿌리와 관련된 물주기 3년이라는 주제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